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최희경입니다. 북유럽의 공공가치, 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의 현장에서라는 책이 책 뒷면을 보니까 출간된 지 꼭 만 3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6일자로 책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난 3년간 저 개인이나 또 서문에 등장하셨던 분들, 인터뷰나 참여 관찰에 응해주셨던 분들도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의 짧은 공부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렸던 것처럼 북유럽 중에서 3개 국가에 대해서 160여 개 사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 전체가 좀 사례 중심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이나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같은 좀 사회학적인 조금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인류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해봤었고요. 저 스스로 60자 서평으로 적은 것처럼 북유럽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 참을 수 없는 궁금증으로 문화, 가치, 정책의 사례를 쫓아다닌 발품 연구 기록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북유럽은 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라는 이 3개국을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들 하고요. 여기에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렇게 5개 국가를 북유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라든가 페로섬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일단 국가로서는 이렇게 5개 국가를 북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국기를 보고 계세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지금 다 십자가가 이렇게 선명한 것처럼 이 나라들은 전부 루터 기독교를 국교로 일찍부터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국교로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빨간색,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는 아직도 국교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2000년 들어서 국교의 지위는 포기를 했으나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잠깐 우리나라와 기본적인 현황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데 북유럽은 스웨덴 1,000만 명, 다른 북유럽 국가는 500만 명, 6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면적은 덴마크만 우리 남한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이고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는 우리의 3배, 4배 정도 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잘 사는 나라고요.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3년 전 데이터여서요. 지금은 8.7, 8점대로 떨어졌지만 북유럽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문화 사회고요. 그래서 외국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포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인구까지 치면 거의 3분의 1 정도 스웨덴 같은 경우에 외국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간은 물론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최장시간에 속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냥 북유럽이 좋으니까 따라하자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북유럽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는 어떨까라는 것을 원전을 들여다보듯이 상황을 실제로 좀 살펴보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한 15년쯤 됐는데요, 벌써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체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 자료 없이는 문제를 알 수 없고 문제를 모르면 액션도 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쓴 책이 되겠습니다. 책 전체는 8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그 목차라든가 부록을 다 합친 페이지이기 때문에 본문은 800페이지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서적으로 그 과제로 선정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연구 목적, 이론적 논의,
또 마지막에 이런 결론 부분을 형식적으로 학술서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속하는 이 3개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쉽게 사례 위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학술서적인 듯 학술서적 아닌 좀 그런 형태의 서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각각의 2, 3, 4장의 이 포맷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각 나라의 기본적인 역사 문화에서 나타나는 공공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정책에서 나타나는 공공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정책과 공공가치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옆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일반적인 공공가치, 그 다음에 의료정책에서 나타나는 삼국의 이렇게 나라를 그냥 좀 섞어서요. 그런 공공가치, 그 다음에 교육에서 삼국에서 나타나는 공공가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고요. 도입부 그리고 결론 묶어서 이렇게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북유럽 공공가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타이어 돌아가는 듯한 이것이 제가 책을 쓴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모형이라면 모형인 건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역사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사회 전체의 가치가 사회 정책과 쌍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 정책도 변화하고 가치도 변화하고 이런 형태의 모형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가치를 사회적인 가치, 개인적인 가치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 책이 나올 당시 공공가치 내지는 사회적 가치라는 가치론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저는 이미 북유럽을 한 10년 정도 다니면서 봐왔었기 때문에 북유럽에서의 가치는 사회적인 가치, 즉 연대성이나 공동체의식, 평등, 보편주의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고 개인적인 가치가 의외로 굉장히 강하다는 것에 제가 많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책 전체를 뚫어서 한마디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북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체제가 사회적인 가치만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가 밑에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율이나 독립 자유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같은 사회적 가치가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2015년 제 책에 포함된 그 월드 밸류 서베이에서 세계 가치 조사라고 합니까? 거기서 80년대부터 거의 5, 6년마다 이 지도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특성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도처럼 나타낸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까지 이쪽 나라들이 가장 개개인의 셀프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이랄까, 자기 표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동시에 탈종교적인 합리적인 가치가 제일 높은 나라로 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기쯤 보이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나온 2022년 7차 그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프로테스탄트 유로피안 컨트리즈가 이 북유럽 국가들이 제일 상우향에서 찍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지난 2015년보다 이 간극이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북유럽 쪽은 자기 표현과 또 이 시큘러한 그런 좀 세속적인, 그러니까 탈종교적인 맹목적인 걸 벗어나는 그런 가치가 더 크게 뚜렷하게 멀리 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유럽의 공공가치가 이런 사회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가치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동조주의적,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가치가 뚜렷하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그래도 역시 개인주의가 강한 그런 가치관으로 지금 세 나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전체에서도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인 가치를 보시면 한국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개인의 자율성, 권리, 표현 신념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북유럽이 더 높습니다. 좀 특이하게 봐주셔야 할 거는 경제 자유도라는 지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시장주의를 굉장히 표방을 하고 있지만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북유럽이 훨씬 빠르게 이 경제 자유도를 높여와서 우리나라보다 지금 순위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앞질러서 경제 자유도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법인세 여야가 1%만 내리는 걸로 지금 중재안을 합의를 한 것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법인세율도 북유럽이 우리나라보다는 낮습니다. 2, 3% 정도 계속 낮았거든요. 대신 개인의 소득세는 북유럽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이 생각보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장 자유 가치를 추구를 한다는 점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가치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사회 네트워크 지수, 내가 어려울 때 과연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서베이에서 한국이 가장 낮고 북유럽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회 가치도 물론 북유럽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대신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책에서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거 꼭지마다 한두 개 정도씩만 뽑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에서 나타나는 공공가치 일반에서 개인가치의 한 사례로 제가 꼽은 것은 문맹을 일찍 타파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제가 책 제일 앞부분에 사진으로 이렇게 낸 부분인데요. 코펜하겐 대학 국립병원의 정문으로 건물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안내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가장 큰 국립병원에 지금 도서관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굉장히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담당자 얘기로는 최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는 있던 도서관 공간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병원의 도서관이 가장 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북유럽은 국교 제도를 이용해서 일찍부터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시험 치듯이 정기적으로 시험을 쳐서 스웨덴 같으면 그것이 하나의 주민등록부의 원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요. 그래서 1740년이면 북유럽 성인의 90%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맹률이 50%입니다. 그렇게 쉽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널리 가르칠 만한 사회적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유럽은 일찍부터 벌써 이때부터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통용이 됐다는 뜻이고 글을 바탕으로 서로의 어떤 합의 내지는 결정의 참여 부분이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개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개인의 의식, 개인의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그 개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의 가장 저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단체, 노동자단체가 일찍부터 정당을 만들고 기득권 세력으로 집권당이 되어 왔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북유럽을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 또 삼인당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보다 앞서서 농민당이 먼저 결성이 됐었고요. 그러자면 토지개혁이 굉장히 일찍 되었었고 그 농민당이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노동자 단체들이 삼인당 내지는 노르웨이의 노동당을 설립을 해서 거의 4, 50년 가까이 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가장 낮은 계층이
이런 정치적인 세력화 그리고 집권당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럼으로써 개개인과 사회단체가 어떤 독립과 자율이라는 가치를 역사적으로 다지게 되는 그런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책의 페이지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 가장 세속적인 종교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교로서의 루터 기독교가 결국 신과 직접 소통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공식적인 교인의 비중은 이 정도로 높지만 실제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좀 이상한 사례인데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 신에게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근로윤리라든가 아주 기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윤리적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도나 정책 같은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데요. 북유럽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수동적으로 복지 수혜자, 복지 혜택을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이 소위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일찍부터 해온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가 그리고 치수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의 보조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을 회비로 전부 충당을 하고 그야말로 거기에 관여하는 이사장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완전 무보수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시민단체나 자율단체의 상당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또 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사실상 북유럽에서는 거의 자치구조로 이루어져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북유럽에서는 개인이나 개별 단체가 웬만하면 알아서 하고 그것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전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북유럽은 국가가 나서서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좀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서 한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주의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가치에서 사회가치 사례는 또 너무나 많은데요.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울면서 감동하면서 썼던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2차 대전 동안 노르웨이가 투쟁을 하면서 만든 사제 폭탄, 사제 총입니다. 이제 뱃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워낙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개의 가정이나 성인들이 아주 잘 좀 손기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웨이의 본토 저항군이 사용한 사제 무기들, 그러니까 당시 저항군은 기관총, 폭탄 등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독일이 중립국인 노르웨이를 침공했을 때 왕실과 정부는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본토에 남은 이 저항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치열하게 싸워서 이 승리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공식적으로 독일에게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항복을 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항쟁사가 정말 치열한데요. 교사 1만 명, 그리고 성직자 800명, 이 각각 학교 전선, 교회 전선에서 본토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투쟁을 했고요. 그리고 천척 규모의 상선 함대가 역시 연합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독일에 대항을 했고, 이 천척 규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손되거나 침몰한 그런 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르웨이 항전은 국민 단합과 연대성의 표본이 되었고, 노르웨이는 지금도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라고 제가 책에서 사진 설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단합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전쟁의 기록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환경의식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환경이라는 부분이 사실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 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 이렇게 쓴 부분을 보시면 2009년에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소비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비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폐기물이 배출되고 쓰레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툰베리 같은 그런 소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스웨덴에서 제가 한 1년 동안 그 연구년을 하면서 정말 경험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스웨덴의 환경 정책이 국경 밖에 환경 보건 문제에 역효과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그에 따라서 2014년에 환경보호청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웨덴 사람들의 소비가 국내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책이 나올 즈음에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2018년에 발간이 되었고요. 결국 이 보고서에 보면 그 산업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은 결국 그 건설업이라고 나와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추적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소비는 개인이나 개별 단체만의 내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스웨덴은 소비라는 것이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쓴 책이 스웨덴의 환경책임 실천 모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들어간 사진입니다. 제가 2011년 1년 동안 스톡홀름에 있으면서 스톡홀름 대학에서 사용한 이 서류 봉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서류 봉투가 몇 번째 재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보내고 그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 지우고 다시 딴 사람한테 보내고 그 다음 사람이 받으면 또 자기 이름 지우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봉투 하나를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스웨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웨덴 국토의 남부 쪽에 대도시가 있고 중북부는 완전히 숲입니다. 산림으로 뒤덮인 나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나라가 이 스웨덴인데요. 결국 이 환경이라는 것이 나만 아니라 사회 전체 또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 가족이라는 부분도 그 산업 국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과 지역 사회에 이런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보시는 사진은 그 유튜브에 편집 좀 해주세요. 이사님. 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그 스웨덴에 친한 바로 이 분인데요. 그 시청의 실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한 리스벳 폴슨이라는 아주머니입니다. 그 가족들이 행사 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뭐 친구들도 오고 한 번씩 이렇게 이 하지 축제 이럴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명찰까지 다 달고 이렇게 모임을 할 정도로 가족 친지 모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단체 생활 이런 부분들에 잘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공공가치였다면 이제 의료정책 그리고 교육정책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북유럽의 의료정책의 특징은 이거는 제가 2020년에 코로나19 스웨덴의 사례, 특이한 사례였죠. 거기에 대한 논문에서 제가 표로 요약했던 것인데요. 북유럽은 보편주의 의료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의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 환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는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가도 의사를 만나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요. 의료 자원, 그러니까 병상이라든가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경미한 환자도 쉽게 전문의를 볼 수가 있고 시설이 사실은 엄청나죠.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병의원 시설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가기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 스스로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병원은 안 가고 운동하러 간다라는 것이 이제 북유럽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우리는 운동하러는 안 가고 병의원을 쉽게 간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기본 현황을 잠깐 보시면 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지금 칼라로 표시가 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계속 정기검진이나 병원을 자주 가서 사진 찍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성과가 좋고요. 응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그게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살률 뭐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높죠. 북유럽이 흔히 춥고 술 많이 마셔서 자살률 높다. 그건 정말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진단에서 스스로 내 건강이 어떤가를 물어봤을 때 양호하다, 매우 양호하다의 응답 비율을 보면 북유럽 사람들은 7, 80%가 내 건강 괜찮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2.5%입니다. 계속 아프고 피곤한 거죠. 네, 이런 부분들. 음주량 흡연은 우리나라랑 덴마크가 비슷합니다. 덴마크는 사실 독일과 접경 지역에 있어서 독일 문화와 북유럽 문화를 절충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절묘한 절충이 아마 지구상에서 항상 제일 행복한 나라, 술이나 담배도 적당히 하면서 뭐 그런 식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음주를 굉장히 사실은 절주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휴가가 아닌 평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때는 저녁에도 웬만하면 술을 잘 안 마실 정도로 술을 중산층 이상이라면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한 명이 더해져서 스웨덴은 이제 9명의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가 나왔죠. 그 의료 체계 시스템을 보시면 의료비에서 공공민간 부담이 북유럽은 약 85%, 그리고 한국은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의료 보장률이 한국이 지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죠. 한국의 의료 보장률이 낮다.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경증 환자들이 병원에 잘 안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증 가벼운 감기도 전부 병원에 가서 그걸 다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좀 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병상 수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높고 의사 수는 우리가 적지만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환자 한 명 보는데 평균 24분, 20분, 15분 정도를 붙잡고 환자하고 얘기를 하고 봅니다. 우리는 2분, 3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의사 한 사람당 보는 진료 환자 수가 하루에 20명 내외, 우리나라 병의원은 이렇게 보면 진짜 다 파산을 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워낙 의사 1인당 환자를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의사가 부족하다, 이 부분도 해석에 좀 유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정책에서의 이 공공가치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책이 나오기 직전에 한국행정학회에 낸 논문에 요약된 표인데요. 제가 현장 조사를 그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용어들을 좀 뭐랄까 질적 분석, 그러니까 용어의 어떤 횟수라든가 의미라든가 그런 질적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가치는 자율성, 독립성,
그것이 의료 부분에 갔을 때는 개인의 선택,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 환자 스스로의 결정권,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오게 되고요. 사회 가치의 일반적인 거는 공동체 의식, 연대성 이런 부분. 네, 의료 부문에서의 그 사회 가치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을 중시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뷰나 참여 관찰을 했을 때 나왔던 용어들을 이제 글씨가 큰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고요. 글씨 크기가 작은 부분은 언급이 그만큼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개인 가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줄이 없는 부분이 사회적인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회적인 가치가 크지만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또 선별된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 개인 가치,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고 병원을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는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서 오히려 일반 시민이 보호를 한다라는 이런 측면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소위 국영의료 시스템은 아니지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북유럽이나 영국 못지않게 지금 사회화된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병원을 많이 가고 북유럽에 비해서 4~5배 많이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병원에 가면 갈수록 이게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예 소수의 의료시설을 정말 아픈 사람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곽에서 그야말로 그걸 보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프로텍트라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영국의 NHS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시간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북유럽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겨우 시작하면 바로 밖에서 이렇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운동을 막 시키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원의 핵심 프로그램은 밖에 나가서 뛰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유럽의 아이들이 이렇게 꼬마들이 걸어 다니면서 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그룹을 한 10~100명이 지어서 다니는 거 보면 이 복장이 정말 가관입니다. 완전히 밖에서 늘 굴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개개인의 건강을 다지는 건데요. 이 3인주의식 아파트 형태가 바로 전형적인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살았던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중앙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서 아파트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아파트의 누군가는 항상 아이들이 노는 것을 쉽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론 바카르나라는 아주 오래된 195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그 구글 맵에서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벽돌 부분이 아파트의 그 건물입니다. 아파트 동이고요. 지금 중앙은 완전히 녹지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 사이사이에도 녹지대로 되어 있고 건물 바깥 부분에 지금 파킹랏이 주차장이 지금 바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건물 안에는 아파트 이 녹지대 안에는 응급차, 자전거 외에는 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공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 그리고 이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보건 이런 부분처럼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금주 술을 어떻게 이렇게 안 먹게 되었나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의료정책에서 사회가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그 논문에서 요약을 한 부분인데 사회 공공의료 가치가 이 보편주의, 평등, 연대성 그리고 이 급한 사람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긴 대기 상황을 이해를 한다. 뭐 양보, 배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신뢰한다라는 응답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는 너무 영리주의다. 이런 부분들이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서 좀 사회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잠시만요. 이 온라인 수업이 항상 혼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 열심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례는 제가 인터뷰했던 한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다른 분입니다. 예, 이 심장 쪽에 심장 승모판 탈출증이라는,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 판막이 이렇게 이상이 있는 이런 심장병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는 이런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여기에 어떤 혈액 응고제 주사에 관련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담당 의사, 담당 병원, 연락처,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의료 번호 같은 이런 부분을 항상 갖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쓰러지면 응급 상황에서 이 카드에 적힌 인적 사항을 보고 바로 해당 담당 병원이나 의사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하신 분도 보시면 어지럼증이 있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초여름날 중국 식당에서 외국인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가 매우 빨리 도착했는데 실려가는 동안 내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즉시 차 안에서 EPR에 접속하고 병원과도 연락해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가 이미 내 모든 병력과 사관을 확인해서 즉시 응급처치가 바로 빠르게 됐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EPR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자 페이션트 레코드라는 뜻의 약자인데요. 전자 환자 기록의 약어입니다. 북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를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전문의를 한번 만나려면 정말 몇 달을, 몇 년을 기다려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장치가 뭐냐면 각 개인마다 이런 기록을 전산화를 시키고요. 이 전산 기록을 병원 간에 다 통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일찍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극히 일부에서만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경영과도 관련되고 뭐 등등해서 여러 사유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북유럽은 의사나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내가 A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다른 지역에 B라는 데서 사고가 나면 그 B라는 병원에서 A 병원에서도 볼 수 있었던 내 기록이 바로 모니터에 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처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전자 환자 기록 책에는 상세히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자신의 이거를 직접 로그인을 해서 기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상세하게 의사들이 또 물리치료사나 여러 그 의료 관련 기록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의료인 내지는 준의료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일기 쓰듯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환자의 상태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처치를 했고 이런 운동을 권유했고 하는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덴마크에서의 전자 환자 기록 로그인 화면인데
클릭을 하면 전부 다 이 상황이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인이 나는 이 어카운트를 계정을 안 만들겠다 하면 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만들어서 만들면 이걸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병원의 의사,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다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개인이 자기 컴퓨터에서 누가 이걸 들여다봤다는 기록은 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워낙에 신뢰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 개인정보 문제가 사실은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좀 어려운데, 확실히 어려운데 북유럽은 이것으로 그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굉장히 빠른 처치, 그러니까 응급 환자들이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까 이 분이 쓰러졌는데 이 구급차 안에서 이 사람의 그 주민번호를 쳐서 이 기록이 딱 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이 공공가치 부분을 요약을 드리면 의료 체계는 일찍부터 그 복지체제의 하나로 보편주의 의료정책이 확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덴마크는 좀 그렇지만 워낙 넓은 나라에 인구가 없으니 이게 의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형성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의료는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로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민간의료제도가 빠르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의학이 이제 도입이 됐다가 그 해방 후에 미국식의 의료 교육 체계가 들어왔었고 하나의 산업 시장 부분으로서 급속히 의료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개인 가치로 보면 북유럽에서의 의료를 버티는 거는 결국 절반 이상이 개인 몫입니다. 스스로 건강 관리하고 운동 진짜 많이 합니다. 이따가 교육 부분에서 보시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 하는 거는 거의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건강 관리, 그리고 독립된 삶 추구, 의료에서의 자기결정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가치에서 두드러지게 그 의료 체계를 뒷받침하는 부분이고요. 사회 가치에서는 이제 보편주의 무상 의료제도, 완전 무상은 이제 덴마크는 무상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거의 무상에 가까운데요. 다만 이게 누구나 다 갈 수 없으니까 정말 급한 사람 우선으로 좀 기꺼이 그거를 사회가 용인을 해줘야지만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병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이 거의 무상의 국가 의료 시스템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고요. 지금 뭐 사회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 제정만 해도 거의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회화된 제도를 하려면 개인들한테 스스로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고 이걸 하면 돈이 얼만큼 든다라는 거를 먼저 알리고 정보를 주고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확대를 하고 이제 그런 순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른 이런 형태로 의료 정책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공공의료 체계 중심이고 여기 보시면 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정 비중이 85%, 병원 시설 중에서 공공병원 비중 95%, 우리나라는 병원 시설 중 공공병원 비중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교육정책 쪽으로 왔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정책입니다. 북유럽 교육정책의 특징이라는 부분에서 현황 먼저 잠깐 보시죠. GDP 대비 총교육비 비율이 나와 있고요. 워낙 그 이 나라들의 GDP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액수 자체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총교육비 중에서 공공비 대 민간에서
그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나왔습니다. 97%, 98%, 96% 거의 전부를 지금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해석을 잘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같은 거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때의 이 총교육비라는 것은 공식적인 교육비, 그러니까 학교 등록금이라든가 공식적인 학교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야말로 민간이라고 하여 여기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딱 교육기관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교육비 이렇게 넣으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을 계산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아원 등록 비율 보시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전 박근혜 정부 때 누리교육과정 그때부터 이제 그 어린 아기들을 전부 보내면서 이렇게 높아진 것이고요. 북유럽에서는 1900년대 초,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산업화하고 막 이렇게 3인당이 정권을 잡고 하면서 그때부터 여성들의 이 취업, 근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는 비슷해졌지만 이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를 시설에 보낸다. 라는 것이 시설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 그래서 사회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회다. 그리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을 같이 논의를 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아원생 중에 공립대 사립 비율 보시면 특히 노르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만치 않게 사립 부분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사립 부분이 압도적입니다만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립이라고 하여 우리처럼 정말 돈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특정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비용은 역시 기본적으로 이 공공 부분에서 기본적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규 일반교육대 직업교육의 비율을 보시면 우리는 직업교육보다는 역시 대학이나 이런 쪽이 훨씬 압도적으로 큰데요. 북유럽은 최근에 조금씩 더 이 직업교육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직업교육 부분의 비중이 이 40% 정도를 넘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을 만나시면 학벌이 생각보다 우리 평균보다 높지 않다는데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특히 이제 저는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당연히 다 대학을 나오고 특히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공무원이 되고 딱히 대학을 안 나왔는데 어떤 회사나 이런데 아주 그 괜찮은 자리에 다 가 있고 공부를 아주 잘하지 않는데 그냥 의과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육 자체가 좀 직업, 취업, 실용교육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져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종합대학 수 상급 교육기관 합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물론 인구가 이들보다 5배에서 10배 가까이 많기 때문이긴 하지만 종합대학 수가 우리는 진짜 많은 편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교육 현황 비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 책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데이터가 좀 3년 전쯤 거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업데이트 다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죠. 피사 점수. 이거는 뭐 북유럽보다 우리가 월등히 낫습니다. 그건 인정. 근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시면 북유럽 쪽이 우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영어 능력. 그 네덜란드와 함께 북유럽이
비영어권 국가이면서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그 덴마크,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따로 각각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아무튼 이 순위가 이렇게 높고요. 정보통신 역량, 제가 제일 좀 배신감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역량은 우리 학생들이 다 굉장히 좋은 모바일이나 이 기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역량에서 북유럽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이게 각각 출처가 어딘지는 책에 뒤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표가 이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국제금융, 국제환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뭐 이런 항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사실 그런 거를 하기가 참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기는 굉장히 좋은데 정작 활용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는 조금 뒤지는 정보 쪽에 이런 쪽에 뒤지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독서 수준 순위, 예, 한국이 떨어집니다. 61개국 조사에서 지금 순위가 나오죠. 책 정말 많이 봅니다. 그쪽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체력 순위 보십시오. 50개국에 우리나라는 46위.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미국,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북유럽은 상당히 높습니다. 스웨덴이 좀 떨어지지만요. 청년 고용률 우리나라가 떨어지고요. 성인 역량조사 이거 우리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인판 피사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죠. 네, 여기서 한국이 드디어 추월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어린 학생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이렇게 쪼고 어른들은 사실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이들이 참 좀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비슷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열이 그렇게 높고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작 생산성과 이런 데서는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대학 경쟁력, 이것도 책에 제가 정리를 그때 한 부분입니다. 자, 종합대학 개수 8개, 10개 아까 보셨던 그 개수죠. 그 중에서 평가기관, 여기 지금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입니다. 2개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든 99위까지 든 대학들을 뽑아봤습니다. 8개 대학 중에 코펜하겐 대학, 그리고 2개까지는 아니지만 좀 괜찮은 순위에 드는 대학이 오르우스 대학 2개입니다. 10개 중에 노르웨이는 오슬로 대학 하나고요. 스웨덴은 15개 총 종합대학 가운데 이만큼 많은 대학이 괜찮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191개 대학 가운데 이 기준에 맞춰서 올라간 대학이 3개입니다. 저도 대학에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이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아니면 이 고등교육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일 텐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말 운동하고 놀고 그냥 같이 지내고 이런 거 배우다가 대학 가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동시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지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죠. 어렸을 때 막 엄청나게 공부하고 대학에서는 힘 빠져서 대충 그냥 졸업장 받으려고 하고 노동시장에서 기운 다 빠지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교육은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교육정책의 개인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이제 우선 미래를 고민할 여유와 기회 같은 거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덴마크 교육을 대표로 보시면 1849년에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교육 부분에서 의무화한 것은 교육 자체를 의무화한 것이지 굳이 정규 교육기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덴마크의 대안적 교육 체계가 그렇게 활성화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같으면 중학교 마치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
뭔가 자기 인생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만한 그런 체제를 선택 과정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 애프터스콜레라는 이거고요. 그래서 이건 원래 19세기에 일찍 자유중학교 이름으로 좀 종교교육, 부진화를 위한 보충교육 이렇게 설립됐는데 요즘은 14세, 18세 청소년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 2년간 보완적, 대안적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 재능을 개발하고 좀 막 성적에 쫓기지 않고 좀 이렇게 놀고 생각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이 10학년 과정, 덴마크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해서 선택적인 교육 과정이고요. 이 중학교 수준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10학년을 의무화하자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찬성하는 측은 이미 상당수 학생이 선택하고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의무 과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너무 관대하다. 그리고 이미 이 애프터스쿨에도 있는데 중복적으로 이거는 국가 재정 낭비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한테 좀 생각할 기회, 여유 이제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 북유럽 교육의 좀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의 어떤 실용성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냥 교실이나 이제 이런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노동시장으로 연계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일찍 정규 직업 교육이 1980년대 제도화되기 이전에 일반 대학에서 직업 교육 훈련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학에서 4학년 해서 한 것도 사실 뭐 몇십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워낙에 역사가 우리가 짧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대학의 역사가 이렇게 긴데 직업교육 정착되기 전에 대학에서 고고하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같이 실시했기 때문에 대학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실용풍토적인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77년에 이 의회를 통과한 교육개혁안에 보면 모든 교육 과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근로자를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북유럽은 아시다시피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그것을 가지고 거의 무상교육 그리고 병원에 잘 가기 힘들지만 거의 무상의료를 시켜주는 나라입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쨌든 노동시장에 밀어넣어서 일을 시켜서 세금을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도 어쨌든 교육은 일을 해라 라는 것이 이 체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보면 이 세금을 붙이기 위한 정말 너무나 이 노력, 치열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무교육 과정까지 학습 성과는 보통이지만 아까 피사 성적 보셨죠? 아주 우수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상급 교육기관의 성과, 그러니까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굉장히 높고 교육부처가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보육교육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부터의 교육은 과학부서와 같이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이 대학교육이 과학기술과 실용적으로 연계가 되고 국가 경쟁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신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 정보통신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찍부터 여기서는 이렇게 그 구조 조정을 해서 부처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쓴 논문인데요. 덴마크의 이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황금 삼각형 모델은 많이 알려진 모델입니다. 쉽게 해고가 되지만 그 실업보험 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제도로 일단 안전하게 받쳐주고
그 사이에 수당을 받으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서 다시 취업을 한다,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이 구조입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길래 실업자가 되었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교육이 실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실용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직업교육 훈련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덴마크는 북유럽 중에서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있고, 이 고등학교와는 다른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완전히 직업훈련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직업훈련 학교는 50%에서 70%가 완전히 인턴십, 실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현장성을 갖고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이고요. 북유럽 공이 초, 중등 학교부터 소위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4학년 과정에, 어린이 4학년 어린이 과정에 미술 공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냥 미술 시간으로 끝납니다. 근데 얘들은 미술 공예 시간에 뭔가를 만들면 이 만든 하나의 이 나무 인형이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것이 내가 선물을 줬을 때 상대방한테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것을 내가 만들어서 만약에 판다면 얼마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가르치고 토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그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책임대학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고등교육에서도 어떤 그 대학에서 지닐 수 있는 어떤 책임이라는 가치를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실용교육을 하도록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제가 좀 주목을 해서 봤던 부분은 그 직업교육훈련이라든가 이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노동자 단체와, 그러니까 노조, 노동조합과 경영주가 함께 참여를 해서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하고 이 친구의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사 경영진들이 들어가서 모든 시스템을 관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대학에서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 활동을 직접 하는 노사가 문제를 내고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즉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북유럽 내지 덴마크의 교육을 실용적으로 강점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스포츠 교육 사례, 이건 보건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예, 책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유럽에 가보시면 부모들이 과외 활동에 정말 목숨을 거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처럼 그때 과외란 99%가 운동입니다. 체육이고요.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북유럽의 부모님들은 전부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 같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같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축구장 막 치워주고 같이 엄마들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막 뭐 다칠까봐 그 중에 의료인이 있으면 순서대로 교대를 해서 아이들 운동하는데 지켜 서 있고, 뭐 여름에 그 단체에서 캠핑 가면 가족이 다 갑니다. 아이들 가족이 단체로 가서 가족 모임이 되고 서로 이렇게 되는 그런 제가 참여 관찰을 했었던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요. 스포츠가 일찍부터 사회문화로 정착을 해서 이게 보건뿐만 아니라 어린이 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아동 운동권, 아동 운동 규정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에서 사회가치, 시간은 너무 빨리 가네요. 역시 책이 두껍기는 합니다. 예,
그룬트비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사실 교육학을 못해서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덴마크에 가면 정말 이 술집 안에도 그룬트비에 이 초상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룬트비에 이 조각이나 초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을 안 하는 제가 봤을 때 이 그룬트비의 교육에서 놀라웠던 거는 교육 방식입니다. 교육 방식에서 이 삶을 배우는 학교, 살아있는 말, 그러니까 이 라틴어 고전 로마식 문헌이 아닌 역사와 삶에서 깨치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분이 보셨고,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구술식으로 학습 방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말하는 걸로 발표하고 논쟁하고, 이게 교수법의 핵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덴마크의 그 경력 쪽의 언어적 소통 능력에서 63개국 중에 1위가 덴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오늘날의 이 정책에서의 참여, 제가 행정학 정책학을 하니까요, 거듭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다른 어떤 그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고전을 배운다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서로 토론을,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책학에서 얘기하는 의제를 설정을 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룬트비의 이런 교육 방법이 정책 쪽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지금 몇 가지 찾아놨습니다만 그 논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 어쨌든 이 정책에서의 참여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과학 기술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단계마다 일반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룬트비 할아버지의 그 은공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3년에 쓴 논문인데요. 거기 사례를 이렇게 이 4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말 전문적인 과학기술, 정말 전문가들의 영역일 것 같은 과학기술, 이 분야에 일반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 다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또 집행에까지 끼어드는지에 대한 거를 사례로 제가 정리를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들은 뭐 이렇게 전자자료로 여러분들이 공공도서관에 가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북유럽 교육에서의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북유럽 사회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문화 사회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웨덴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실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 사람이거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다문화 사회거든요. 여기에 대한 갈등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루터교를 국교로 하는 쪽에서 이제 이슬람 쪽이나 이런 가족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섞이면서 문화적인 충돌,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로 진학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이 지금 실태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 이제 노르웨이는 그 교과 과정을 국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거든요, 매년. 거기서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이게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면제해달라, 이 갈등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해결된 그런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체계를 보시면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1600년대부터 교회에서 이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문맹을 깨쳤고요.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네트워크가 교육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 거죠. 굉장히 일찍부터. 그리고 19세기부터는 민중학교 같은 공동체 단위의 자율학교 시스템이 덴마크를 기점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또 새로운 학풍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의 보편주의 교육제도가 이제 늦게 확립이 됐고요. 그리고 개인 가치에서는 공식적으로 또 실제로도 교육 목표에서 혼자 알아서 해라
라는 자율성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알아서 하고 국가에 좀 기대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그리고 19세기부터 공동체 중심의 사립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경로,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추구를 해서, 그러니까 국영수가 아니라 아까처럼 운동이라든가, 그죠? 뭐 그런 부분들로 다양하게 이렇게 평가 항목 자체가 다양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에서 제도화된 공교육과 사회가치, 또 높은 비중의 공공재정과 무상교육, 이민학생에 대한 특별한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유럽의 특징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교육 체계 중심이고 사립학교 교육 체계의 비중이 낮지만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비중은 여전히 높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비용은 재정은 공공에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다만 사립학교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종교에 더 강조점을 두는 학교, 또 우리 학교는 특별히 음악 쪽에 더 강조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위주로 사립학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공학교, 공립학교보다 조금 더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공교육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을 얼추 맞추고 있죠. 북유럽 가치와 체제가 변화인가 또는 계속 이런 것이 지속 또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서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가 융합되어 있다는 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기본 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제 책에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다만 관용주의가 후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정말 너무 많이 급증을, 그러니까 북유럽이 예전부터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는데 20세기 동안에는 20세기 초반까지에는 그래도 유럽권, 북유럽끼리 서로 뭐 이민을 하다가 대륙계 유럽권 아니면 남부 유럽권 그 정도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80년대 되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너무 다른 권에서 오니까 이 부분들을 같은 어떤 시민으로 교육시키고 함께하는 거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급증, 극우당 득세, 사회적 경제적 격차 확대, 그러니까 교육이나 소득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격차는 전부 이민자 계층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풍토는 신자유주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80년대 이후에 그 이전에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이미 생산성과 경쟁력을 중시했었습니다. 특히 스웨덴, 가장 경제권이 큰 스웨덴을 보시면 스웨덴의 산업화 과정을 제가 책에서 적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정말 철저하게 경쟁력 위주의 대기업 위주의 그렇게 산업을 발전시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분들이 북유럽은 거의 공산주의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와 시장의 분권, 권한 위임은 특히 최근 들어 더 뚜렷해지는 영향이고요. 그럼으로써 국가 재정을 좀 이렇게 건전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립 민간 제도가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 80년대 이후에 시장 체제가 들어와서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네들이 갖고 있는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의 자율적인 시민단체랄까요? 커뮤니티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사실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지수혜의 복지를 받으려면 일정 부분 근로를 하라는 그 조건이 계속 강화가 되어 왔는데요. 90년대 이후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루터 기독교가 가지는 근로윤리의 덕분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DNA라고 해서 이 처음부터
사회민주주의를 만들 때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노동시장으로 막 밀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80년대 이후의 시장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이 부분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유럽 체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 이렇게 펼쳐놓고 말아넣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북유럽 모형은 이 북유럽 모형이라고 하나로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변화무쌍하게 봐야 되고요. 복수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되고, 북유럽 역시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투쟁하면서 생존해 왔거든요. 독일, 영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정말 치이면서, 또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싸우면 거기에 항상 북유럽이 또 끼어 들어가서 이기는 편, 또 지는 편,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막 울고 웃는 그런 역사들이 아주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관된 모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작은 국가들이 오랜 역사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이네들이 습득한 것은, 제가 판단컨대 다른 나라의 정황과 제도에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빠르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걸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잘 소화를 해낸다라는 측면이 제가 봤을 때 북유럽의 제일 강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유럽 자체가 좋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적 규범과 시대적 요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10년 전에 벌써 쓴 환경책임이라는 책이 사회 책임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ESG 뜨지 않습니까? 그 사회 책임의 핵심이 바로 ESG거든요. 제가 2011년에 스웨덴 갔을 때 모든 조직들이 그 ESG 때문에 그 보고서 쓴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2011년에. 그때 그걸 보고 제가 그 책을 썼던 건데요. 아무튼 그런 거에 일찍 따라감으로써 항상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들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미래 우선, 명분보다는 실용주의. 그래서 제가 책에서 미래를 위한 실용적 이중주의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항상 특정 정책의 장이, 그러니까 의료 정책이다, 교육 정책이다, 그게 딱 그 해당 영역만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정책과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의료 정책이라고 해서 의료만 본다거나 교육 정책이라고 해서 교육만 본다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을 피해서 기본 위에서 춤추는 타협의 미학, 표현이 굉장히 좀 손발이 오글거리죠. 제가 좀 오바를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타협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나만 옳고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양보를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진짜 뛰어난데요. 제 책의 앞부분에 처음 나오는 사례가 이겁니다. 4년 전 2018년 총선 결과 중도 좌파 연합 144석, 중도 우파 연합 143석, 딱 한 석 차이로 어느 누구도 과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극우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엄청 약진을 해서 무려 17.5%를 얻어서 62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대 블록 중에 특히 중도 우파 연합 같으면 이 143석에 스웨덴 민주당, 극우당을 끌어들이면 게임 끝입니다. 그걸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극우당은 정말 이 독일 나치당에 근접하는 정도의 과격한 그런 기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우파 양진영 모두 스웨덴 민주당과 연합하지 않았다. 대신 스웨덴 민주당을 제외한 좌우의 7개 정당 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17쪽 분량의 73개 항목에서 타협이 성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1일.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의회와 정치권은 협상과 조정으로 혹독한 겨울을 4개월 동안 보냈고 국민과 여론은 논쟁을 거듭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한 블록이 우파 연합이라고 했을 때 3개 정당, 좌파 연합 4개 정당, 이렇게 몇 개 정당이 합쳐서 블록을 형성하면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당이 있으면 휙 끌어들여서 하면 되는데 연정을 형성 안 했다는 거거든요. 최근 총선과 정치 지형, 이건 제가 일부러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시죠. 스웨덴이 금년 9월에 다시 총선을 했고요. 극우당이 지난 선거보다 더 올라서 무려 20.5%로 엄청나게 약진을 했습니다. 8개 정당인데 그런데 중도 우파 연합에서 연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만 했지 블록으로 안 끌어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덴마크도 선거를 치렀고요. 노르웨이는 지난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눈여겨보시면 그 의회에 들어간 정당의 수가 8개, 16개, 10개, 우리나라는 교섭단체 2개에 합쳐서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득표를 많이 한 2개 정당을 합하면 전체 의석수 대비 지금 북유럽은 40% 됩니다. 5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개 정당이 95%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팽팽하게 갈려서 타협이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인 거죠. 근데 지금 북유럽은 여러 개 정당이 다 이렇게 다 뭉쳐도 반이 안 되니까 서로가 상생을 하려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협, 협상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유럽 모형은 정체성이 불명확한데 외부인이 봤을 때 뭐 괜찮은가 좀 따라하면 안 되나 싶어서 봤더니 불명확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체제는 외국의 제도 이념 경험을 계속해서 받아들여 끊임없이 보완 수정해 왔고 이것이 북유럽 모형의 실체고 특징이고 강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모양이 없다는 점에서 본받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이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하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면서 외국 제도들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수입 적용해온 바로 우리 한국이 봤을 때는 북유럽에서 오히려 실용성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